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념인들 5월에 참 많다 보니까 깜빡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깜빡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챙기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잊지 않고 어버이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7일 목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국이라는 정말 이름답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37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3월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면서 37개월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면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달러가 밀려들면서 역으로 수출업체에 타격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이 늘어난 흑자가 아니라 수출이 줄어드는데 수입은 더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는 원화 가치를 키워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03억 9천만 달러입니다. 월간 실적으로 따지면 작년 11월에 113만 2천만 달러, 2013년 10월 111만 1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37개월째 흑자 행진 기록을 쌓은 3월의 흑자 규모는 작년 3월보다는 42%가량 늘었고 바로 전달인 2월보다는 39억 5천만 달러나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를 부문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수지는 112억 1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전달에 73만 2천만 달러, 작년 3월에 79억 7천만 달러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줄었는데 수입은 16.8%나 감소해서 수입 감소율이 수출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결국 수출이 많이 늘어서 흑자를 낸 게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많이 줄어서 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은 올해 들어 전년 대비 감소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올 1분기에만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수출과 수입 금액 자체가 줄었고 최근엔 자동차와 가전,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액뿐 아니라 수출 물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수출 감소가 정말 유가 하락 같은 단순한 단가 하락의 영향이 아니라 실제로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4월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기 회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도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출은 줄어들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결국 이는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다시 수출이 타격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출이 줄어들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서 달러가 유출되고 그래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또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돼서 결국에는 다시 수출의 회복세를 만들 계기가 생기는데요. 이런 균형 메커니즘이 지금은 작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입 감소액이 더 커지면서 원화 가치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권 투자 자금 유입도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는 2.8% 절상됐습니다. 세계 32개국 중에 대만 달러와 스위스 프랑에 이어 상승률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우리와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엔화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 정부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달러 대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원엔 재정 환율이 7년 2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 선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엔저 현상은 다른 전환 없이 계속해서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외환당국은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경고하는 등 다른 나라의 견제와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도 나쁘고 수입도 안 좋아서 전체 수출입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율 상황까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향돋보기 37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말처럼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불황형 흑자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슈퍼 코끼리라는 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코끼리라는 말, 바로 인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용에 비유되는 중국과 비교해서 요즘 인도를 슈퍼 코끼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슈퍼 코끼리 인도가 용 중국을 앞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14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인도 성장률이 7.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지난 1월 예상했던 것보다 석 달 만에 무려 1.2%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점차 낮추는 것과 비교하면 참 다른 상황인데요. 이 성장률을 실제로 이루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 6.8%를 앞서게 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인도 성장률은 7.5%, 중국은 6.3%로 예측됐습니다. 바로 올해가 슈퍼 코끼리 인도가 용 중국을 앞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IMF가 인도의 성장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바로 모디노믹스 때문입니다. 모디노믹스란 새로운 인도 정권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을 뜻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또 작은 정부와 기업 자유도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모디노믹스에 힘입어서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성장률은 2012년 5.1%에서 작년 7.4%로 높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3%대로 안정되는 모습이었고요.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2012년 GDP 대비 마이너스 4.7%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 마이너스 폭을 1.7%까지 줄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0년 이후 주춤했던 인도 경제가 모디 정권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은 것,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 면적은 남한의 33배나 되고요. 12억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가 3억 명에 달합니다. 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도 63개나 되는 뿐더러 특히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 할 이유, 바로 인구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 50% 이상이 25세 이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미래지향적인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유럽 45세, 일본 48세, 중국과 미국이 37세인데 반해서 인도는 29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60년쯤 인도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는 전 세계의 18%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인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인도 정부와 체결한 상황이고요. 지난 10년간 대인도 수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본다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 시스템을 보면 인도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현재 3%로 인도의 수입 대상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3.3%에 크게 뒤지는 수준인데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왔고 삼성과 LG, 현대차 등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렇게 저조한 성적표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과는 달리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 수는 2012년 기준으로 1,400여 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2년 한 해에만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인도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사회 문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힌두교 외에도 이슬람교와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시장에 직접 진출이 아니더라도 인도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펼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도인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인도 출신이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의 사장과 직원의 30% 이상도 인도인입니다. 인도인을 활용할 경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에 능숙하고 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인연, 사실 고대부터 교류의 역사가 참 깊었다고 하죠. 가야의 설화에 등장하는 허황후 공주도 인도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리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모디노믹스를 계기로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인도와의 교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인도 슈퍼 코끼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가볼 만한 전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첫 번째 전시는 바로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꼽히는 배우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나눔의 삶을 실천한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드리 헵번 관련 전시회가 5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랜드마크인 영화의 전당에 마련된 특설미술관에서 펼쳐지는데요. 사실 이 전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돼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 전시회의 첫 번째 지방 투어로 이번 부산 전시회가 열리는 겁니다.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과 영화의 전당이 공동 주최하는데요. 세계적인 스타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힘들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일생을 세계 최초로 전시회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영화배우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노년의 모습 등 휴머니즘이 가득한 오드리 헵번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그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작품들과 함께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직접 그린 그림들,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22편의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 그녀의 유니세프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그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녀와 가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촬영한 홈비디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울에서 진행됐던 전시를 보신 분들이라면 입장권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서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보는 전시라는 타이틀로 총 60가족을 무료 초대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최요한 감독은 이번 전시회는 스타이기 전에 한 명의 여성, 어머니, 인간으로서의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전시회는 조금 특이한 전시입니다. 일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성냥을 주제로 한 전시회입니다. 잊혀져가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이 오이뮤 성냥팀은 이렇게 성냥이라는 잊혀져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신소현 전민성 씨의 오이뮤 성냥, 5월 8일부터 서울 서교동의 업사이클링 가게 오브젝트에서 전시됩니다.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이어내겠다며 오이뮤 팀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 것은 올해 초입니다. 모든 것을 접했던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를 만났던 어느 날이라는 영어 One Day I Met You의 영문 약자를 따서 오이뮤로 팀명을 정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중 처음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성냥이었는데요. 이들이 거의 수작업으로 내놓은 오이뮤 성냥은 디자인한 무늬를 동판에 새겨서 성냥갑에 인쇄하고 이를 접은 후 성냥 50개비 정도를 넣은 형태입니다. 처음엔 유통에 애를 먹었지만 SNS 등을 통한 홍보가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전시회도 열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앞둔 이 오이뮤 팀은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것에 잠시라도 관심을 가질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하는 전시회, 오이뮤 성냥 전시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풀무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참 식품 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메가 트렌드에서 신선식품을 가공식품화하고 또 점점 더 건강에 예민해지는 소비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신선식품에 대한 더 큰 투자가 필요한 식품업계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건강하다, 신선하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로 신선식품 매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는 업체들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가공식품 기업 중에서는 바로 이 풀무원이 신선식품 관련 투자의 선두 위치에 있습니다. 또 신선과 웰빙, 건강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선두주자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장기적으로 냉장식품의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식품기업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부문의 수익성 개선 여부 그리고 본업의 성장성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무원은 본업의 성장성이 튼튼하지만 부진한 자회사 실적이 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미국 법인과 일본 법인 그리고 자회사 단호는 적자가 감소되거나 혹은 적자가 확대되지만 않기만 해도 본업의 성장성을 통한 이익 성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미국 법인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인은 올해는 적자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적자 폭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주가 랠리는 풀무원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상장은 해외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우선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수익성이 예상하는 것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주가에 다시 한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풀무원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입니다. 정말 우리 현대문학에서 정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 김수영 시인입니다. 시인들이 존경하는 시인으로도 자주 꼽히는 시인인데요.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활발하게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시를 발표하다가 68년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인입니다. 시를 짓고 활동하는 내내 온몸으로 사회에 부딪힌 김수영 시인. 그가 말하는 봄밤의 정취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봄밤. 김수영.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데 현실의 벽에 막혀 잘 되지 않을 때 읽어보면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당황하지 말고, 지금 많이 답답해도 서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엄혹한 시기를 살았던 시인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와닿는 느낌이 듭니다. 답답한 일 마음에 있으시다면, 또 잠 못 드는 봄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김수영 시인의 시가 위로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연휴 덕분인지 벌써 한 주가 빠르게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번 주 짧게 느껴지는 한 주지만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경제생활, 투자생활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